우크라이나 파견 군인을 사칭해서 31명에게 무려 37억 원의 돈을 뜯어낸 외국인 일당이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출책들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신종 사기,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로맨스 스캠과 관련해서 신종 사기다.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이 로맨스 스캠 조직을 검거를 했고요. 1년 동안 무려 3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 사기 일당에 이제 붙잡혔습니다. 네.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은 친밀하게 애정을 기초로 해서 연인인 것처럼 다가가서 이제 친밀감, 신뢰감을 이제 취득한 이후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사기로서 이제 금전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의 일환인데요. 일단 SNS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던 군인이다, 뭐 의사다, 유엔 외교관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외국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실제 만날 수는 없는 처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호기심 반 또 애정이나 이런 것들을 갈구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을 믿게 되고 친밀해지는 과정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통관비가 필요하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어떤 돈으로 환전해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100만 원 또는 많게는 수천만 원씩 이제 가로챈 일당인데요. 현재 이 로맨스 스캠 일당 모두 12명이 검거된 상황입니다. 네. 우주인을 사칭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뜯어낸 돈이 적어도 100만 원부터 많게는 6억 8천만 원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 수법을 쓴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겠죠. 처음에는 정말 외국에서 열심히 또 여러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군인들이 해외 파병 가서 어떤 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 또 외로우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호감을 표현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펜팔을 하듯이 사랑에 대한 표시, 애정에 네. 대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을 믿고 호감을 가지는데 상당 기간을 두고 아주 계획적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충족이 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의심 없이 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피해는 6억 8천만 원까지 이르는데 또 일부는 내가 한국에 가서 같이 결혼을 하자, 같이 살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애정을 빙자한 사기 일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대부분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피해를 당할 거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사기인지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했을 때 본인의 구체적인 정보라든가 현지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네.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이 군인이거나 또는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아니면 세계보건기구의 어떤 의사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본인들이 전달받게 되면서 아니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인 착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이런 거에 사기를 당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주변에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네. 수치심 때문에 사건 접수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 일당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기라고 믿지 않고 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돈을 보내고 나서 연락이 두절되고 끊겼다. 네. 그럼 이건 사기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외국에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호감 가는 그 채팅이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사기 일당이 아닌지 굉장히 좀 의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SNS로 접근해서 휴대폰 전화를 해킹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사고를 인지한 후에는 바로 신고를 해야지만 피해를 면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돈이 넘어가면 사실은 현금이 인출돼서 외국 조직 일당으로까지 넘어가면 피해액이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그래도 피해 직후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피해 구제가 조금 더 쉬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SNS를 통해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팀이 따로 있고 이런 연락처를 수집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팀도 따로 있고 현금을 인출하는 팀도 따로 있고 네. 이걸 송금하는 팀까지 따로 있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걸 연락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처음에 호기심이든 어떤 이유든 연락을 했을 때는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외국인이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돈을 보냈으면 즉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지연 인출 제도도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이걸 차단해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이 중장년층이라고는 하지만 젊은 층들도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SNS가 활발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사람을 대면하기보다는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문화도 굉장히 많고 채팅으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나와 똑같이 SNS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자 하고 애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여자인 척하지만 뒤에는 남자가 연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처음부터 여자들이 좋아하거나 그 연령대가 좋아하는 발언, 내용, 그리고 직업적으로 약간 과시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연락을 하면서 호소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애정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또 일부에서는 또 이제 이렇게 연애하는 감정에 앞세워서 신체 사진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서로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그걸 빌미로 협박하는 일도 꽤 많기 때문에 이 SNS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놓고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돈 거래는 절대 비대면으로 하셔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사기 일당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일당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아프리카인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처벌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도 6명이 구속된 상황이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서 나머지 가담자들도 모두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기 피해액도 30억이 넘기 때문에 양형 기준상 4년에서 7년 그리고 가중된다면 9년까지 처벌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회복되면 이것을 조금 감형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외국인들 같은 경우 국내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합의가 아닌 이상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집행까지 이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예방이 정말 최선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로맨스 스캠과 관련된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산에서 4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붙잡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시각장애가 학대의 결과인지 아니면 원래 장애가 있었는지는 조금 분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퇴근 이후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폭행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져 있었던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멍이나 이런 신체적인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동학대로 접수됐던 사건이고 결국 이 4살 딸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또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데요. 네. 지속해서 이렇게 친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나오고 있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아이가 지금 영양실조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는 비장애인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학대 가능성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주변인들 진술이 상시적으로 네. 이 폭행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친모에 의해서 여러 차례 학대의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아이가 배고파요 밥 주세요 했다 이런 진술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아이 상태가 보통의 그 나이의 체중보다 절반, 그러니까 4살인데 10kg밖에 되지 않았다.
못했다는 것은 네.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않았고 아이를 상당 기간 방치하거나 이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했다 이렇게 평가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 영양 실조가 계속되게 되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부경 결과에서 이제 의학적인 진단이 나와서 이 학대의 결과 장애까지 알았다라는 점이 확인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4살 아이가 10kg이면 상당 기간 좀 오랫동안 좀 굶겨 있거나 네. 학대의 결과로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모녀는 우선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서 경북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온 것으로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소 이전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친부에 의한 학대 가정폭력이 있었던 가정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친모가 도망 나와서 아는 지인의 집인 부산에서 이제 얹혀서 기거하다가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하거나 아이를 굶기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최초의 남편과 지내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수사 당국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가 여성가족부나 여러 가지 신고를 했더라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스템으로 거주지도 마련하고 일정 부분 경제적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고요. 그래서 아이 친부에 대한 폭력을 피해서 나왔는데 결국 자신도 아이에 대해서 폭력을 저지르게 하고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친모 또한 중대한 책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그동안 학대 신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네. 주변에서는 학대 정황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친부 역시 수사 대상에 올려서 그동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친모 역시 부산으로 와서 어떤 학대를 했는지 지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아동학대 문제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조기 발견 그리고 신고했을 때 아이의 생사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소 이전이나 이런 게 없을 때에는 관할 지역이나 지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이요. 이 친모 같은 경우는 전입 신고를 이제 부산으로 못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인 집에 얹혀 사는 문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이 그 네. 주소지 변경된 초본 주소를 가지고 찾아와서 보복을 하거나 또다시 가정폭력이라든가 학대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조차 옮기지 못하고 있다가 부산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아이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어린이집이라도 갔다고 한다면 아이가 방치되거나 굶거나 또는 엄마로부터 이런 피해를 야기했을 때 즉각적인 신고가 가능했을 텐데 이 주소 문제나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에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보육기관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있다가 제대로 된 영양도 섭취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많은 제도가 변경이 되고 강화가 됐지만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도 이런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처벌 수위와 관련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지난 5월 대구에서 이제 3살짜리 딸이 대소변을 보지 못한다. 이 관련해서 학대를 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어떻게 보면 내용이 비슷한데 이것도 지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거든요. 아직도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자체나 관련된 기관에서도 과연 이 엄마를 집행유예형을 선고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낸다 한들 네. 나머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자격과 성정이 되느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실형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내린 재판인데 사유는 일단 초범이고 또 그동안에 육아 스트레스를 온전히 받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힘들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그리고 나머지는 자녀가 3명인데 나머지 자녀들도 돌봐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했던 것인데요. 네. 결국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양육이나 보육을 전담해야 되고, 이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엄마를 오랜 기간 실형을 주게 되면 나머지 자녀들을 누군가는 보살펴야 되는데 그게 공백일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선처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 아동학대가 근절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네. 강력한 처벌과 강력한 어떤 제도 개선은 있지만 실제 실무형이 계속적으로 선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동학대가 정말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좀 희석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은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네. 또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선처가 가능한 선처를 했다고 한다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후 관리, 그리고 교육, 상담, 치료,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 학대 이후에 다른 자녀들이 또다시 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2차 가해한 혐의로 노모 공군 중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 2심에서 우선 보복 협박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봤거든요. 법적 배경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부 무죄가 나오고 예. 이제 대부분 유죄가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행사했다는 보복 면담 강요 금지 부분이 유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서 신고를 못하도록 한다던가 위축시키는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중사 같은 경우는 사건을 신고를 했더니 이걸 신고하게 되면 다른 부서원들의 피해를 입고 본인 역시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이 신고를 하거나 처벌을 강화시키는 목소리를 위축시켰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고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위를 이용해서 해유했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협박에는 이르지 않아서 무죄, 그리고 추행 부분도 같이 기소가 됐지만 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